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국방 조달 프로그램이 개시되었습니다. 2. 고속 상륙정은 어느 나라보다 중요하다. 3.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를 향해 진격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현대전에서 상륙작전은 전세를 단숨에 역전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6.25 당시 인천 상륙작전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인천처럼 조수간만에 차가 커서 갯벌을 가로질러 가야 할 때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케 해주는 함정이 필수 요소가 되었는데, 이처럼 현대전의 해병대의 주요 상륙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고속상륙정입니다. 지난 1일 우리 방위사업청은 고속상륙정 LSF II 제34호정인 솔개 633,635호정이 해군에 인도됐다고 밝혔습니다. 솔개 633,635호정은 우리 해군이 운용 중인 90톤급 고속상륙정 선도함의 운용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능을 개선한 후속 함정으로서 지난 2019년 6월 착공 4년 만에 우리 해군에 인도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해병대 상륙작전의 핵심, 신형 고속상륙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속상륙정은 함정에서 해안으로 전력을 빠르게 운송하는 역할을 맡는 한으로 가스터빈을 사용해 고속으로 기동합니다. 스커트 즉 공기주머니 내부에 공기를 불어넣어 함정을 띄우는 공기부양 방식을 적용하는데, 마찰이 적은 만큼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해상은 물론 저수심이나 갯벌 지역에서도 고속으로 기통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신형 고속상륙정은 길이 약 28m, 폭이 약 14m, 높이 약 8m 크기로서 해병대의 완전 무장병력을 비롯해 전차나 장갑차 등을 탑재한 채 대형 수송함과 함께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해군도 고속상륙정의 필요성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그동안 오랜 기간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사실 공기상륙정은 일반 함정보다 훨씬 비쌉니다. 더구나 연비는 아주 낮고 유지보수비가 많이 드는 데다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심지어 제작 비용도 많이 듭니다. 1대당 대략 500억 원이 듭니다. 이러니 민간 분야에서는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의 상륙작전에 필요한 이유는 신형 무기체계의 발달과 함께 상륙작전의 양상이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적 해안에 근접해서 작전을 수행해야 했다면, 현대전에서는 수평선 너머에서 기습적으로 돌진하는 초수평선 상륙작전으로 바뀌는 추세이고, 고속상륙정은 초수평선 상륙작전을 수행할 때 많은 장비와 병력을 신속하게 해안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상륙작전을 수행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각국은 고속상륙정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무레나급이 가장 유명한데요. 550톤 배수량, 최고의 속도 60노트, 3대의 전차, 8대의 장갑차 탑재, 360명 병사를 싣고도 최고 속도 60노트, 속력으로 무려 500km를 달릴 수 있는 수송 능력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자랑 때문에 주변국들이 러시아의 기습 상륙 능력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해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 역시 상륙작전의 핵심이 된 상륙정에 관심이 많은 나라입니다. 특히 2017년부터 개량형인 726식과 726A식의 양산을 시작했고, 이 개량형은 곧 중국 해군의 주력 함정이 됐습니다. 중국은 현재 헬기 상륙함도 건조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불법 카피가 의심되는 기술을 통해 주부르급과 비슷한 급을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전부터 SKO급을 사용했는데 현재 상륙 전용 레본급을 운용 중입니다. 현존하는 공기 부양정 중 가장 빠른 속도인 70노트, 100속 130km를 자랑합니다. 미국의 이 상륙정은 병력, 장비, 그리고 화물을 싣고 300km를 갈 수 있는 수송 능력을 자랑해 초수평선 상륙작전을 하기에 차고 넘치는 상륙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륙정을 운용 중이며 미국에서 자체 개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해군의 솔개 II급을 독도함에 탑재해 운용 중입니다. 고속상륙정은 기관총을 주요 무장으로 탑재할 수 있는데요. 숫자로만 보면 북한이 250정의 많은 상륙정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미군과의 여러 차례 훈련을 통해 북한의 상륙정의 수적 우위를 아파치 헬기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고속상륙정 사업은 1989년 해군의 고속상륙정 한 척을 인도한 후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륙작전 개념이 확대되었고, 고속상륙정을 대형 수송함에 탑재해 적 레이더 탐지법 및 지대함 유도탄 사거리 외곽까지 접근한 후 고속으로 발진하여 돌격 상륙하는 전력으로 사용하거나 육상기지에서 직접 발진하여 기습 상륙하는 신개념 해상 상륙작전이 요구되자
한국도 다시 고속상륙정 개발에 다시 나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군으로부터 고속상륙정 기술을 도입하고 싶었으나 미국은 기술보호 정책을 핑계로 미국에게 핵심 기술인 스커트 및 추진부 양계동에 대한 충분한 기술 이전이 보장되지 않았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끝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한국은 불리한 조건의 기술 도입 생산을 채택하는 대신 국내 건조로 변경하여 2002년 9월부터 한진중공업에서 기본 설계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5년여간에 걸쳐 건조하여 북도한 취역에 맞추어 2007년 고속상륙정 2척을 해군에 인도했습니다. 이후 한국군은 2005년 12월 러시아에서 무레나 공기부양정을 인수해 솔개 621로 이름 짓게 됩니다. 또한 우리 해군은 길이 31m, 배수량 100톤급 무레나 공기부양정 3척을 2005년 1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러시아로부터 인수해 서해안에 배치했는데 불공 사업을 통해 러시아에서 들여왔기 때문에 러시아어 별명을 따 바다뱀을 뜻하는 무레나 아이프라고도 불립니다. 러시아의 공기부양정은 최대 130여 명의 완전 무장한 병력과 장갑차 2대 분량이 군수물자 수송이 가능하며 상륙함의 웰도크에 탑재돼 바다로 발진하는 렉형 공기부양정에 비해 단독으로 작전을 펼치기 때문에 크기도 크고 화물칸이 폐쇄형입니다. 최대 55노트의 속력으로 낮은 수심과 갯벌 지역에서도 운항할 수 있어 인천해역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전력이 가능합니다. 이후 인수된 선도함은 솔개 621로 명명됐습니다. 한국군은 솔개 63만 1632호정을 개발, 해군에 인도했고 이후 슬개 631, 632호정이 약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해 이번에 고속상륙정 3, 4호정인 솔개 633.635호정을 개발해 해군에 인도한 것입니다. 지난 1일 우리 해군에 인도된 고속상륙정 LSF II 제34호정인 솔개 63만 3635호정은 해병대의 완전 무장병력을 비롯해 전차와 장갑차 등을 탑재한 채 대형 수송함과 함께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랜딩십 베스트 LSF-II선은 가스터빈에서 발생하는 공기압을 배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스커드에 보내 함정을 띄우는 공기부양 방식을 적용해 해상은 물론 저수심이나 갯벌 지역에서도 고속 기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된 신형 LSF-II는 길이 약 28m, 폭 약 14m, 높이 약 8m, 배수량 95톤의 렉형 공기부양정으로 전차 1대와 병력 150명을 태우고 최대 40노트 시속 74km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추가 연료 보급 없이 최대 185km까지 항해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비 무게가 10톤가량 늘어난 100톤급 함정입니다. 고속상륙정의 존재 의미는 적 해안으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곳, 즉 레이더와 유도탄 사정권 외곽초 수평선에서 불시에 적 해안으로 접근하도록 하는 게 그 목적인데요. 이번에 해군에 인도된 우리군의 고속상륙정 LSF-II는 기동 시작하자마자 순식간에 부풀고 선체 회전, 진수까지 기술의 진 면목을 보여줬는가 하면 특히 한국이 자랑하는 K방산의 대표 주저 중 하나인 K2 흑표 전차와 150명가량의 완전 무장한 중대 병력을 적의 해안가에 신속하게 상륙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우리 군은 대형 수송함에서 고속상륙정 LSF-II가 내리고 이후 고속상륙정 LSF-II 육지에 도착하자 K2 전차가 내려서 상륙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K2 전차가 바다에서도 순식간에 시속 74km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형 LSF-II는 60톤의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K2 흑표 전차가 내리는 모습은 신형 LSF-II의 압도적인 수송 능력과 위용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군은 적의 고속상륙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고속상륙함 뉴킬러 비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비군궁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 개발 중인 적외선 액티브 유도 70mm 히드라 70 로켓으로 새로 개발된 비궁을 카일에 장착해 시험 발사를 해보니까 8km 밖에서 고속으로 움직이는 함정을 정확히 맞추는 타격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면이 바다인데다가 상륙작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나라보다 중요한 한국으로서는 고속상륙정의 성능이야말로 그 어떤 나라보다 중요하며 이번에 인도된 신형 고속상륙정은 향후 우리 상륙작전의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로 전진했다. 우린 주요 고지 일부를 점령했다. 한나 말리아르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 우리는 이 반격 작전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 제이크 설리번 백막관 국가안보보좌관. 우크라이나군이 4일 도네츠크 지역을 52자례 집중 포격했다고 러시아 에체타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하루 만에 52차례 포격을 도내 330개의 각종 탄약을 퍼부었고, 이로 인해 러시아가 점령한 도네츠크 내 5개 정착지가 포격을 받았다고 러시아 당국이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노보도네츠크에서 최대 5에서 6km까지 진격했으며 정착지를 장막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5일 보도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양측의 엄청난 화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뉴욕타임스는 양측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볼 수 없었던 속도로 무기와 탄약을 북사르고 있다며 탄약을 얼마나 쏟아부을 수 있느냐가 우크라이나 항전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대반격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4천억 규모의 탄막권 무기를 지원받아 엄청난 화력전을 쏟아부으며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점령당한 영토의 상당 부분을 회복해 형상력을 높인 상태에서 앞으로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에 나서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에 엄청난 무기와 탄약을 지원하자 지금 한국이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방의 국가들은 지금 앞다투어 한국의 국방장관이나 방산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격렬해지고 장기화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가장 절실한 것이 탄막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물론 각국의 부족한 탄약을 빠른 시일 내에 채워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미국이 지원한 사전 어거너지의 무기와 탄약에는 분명 한국산이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적어도 미국이 한국산 탄약으로 재워놓고 자국산 탄약을 대거 보냈을 겁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쟁 발발 이래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2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지원해왔고, EU는 단약 22만 발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한 달 생산량인 1만 5천 발로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서방은 포탄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탄약을 사오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미국은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로부터 155mm 포탄 10만 발을 구매했고, 올 2월에도 10만 발 추가 수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미국은 한국과 155mm 50만 발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지원하는 EU 국가들이 탄약 공장 생산량을 늘리고 있지만 소요 시간이 상당해 EU는 한국이 빠른 시간 만에 군사 지원을 제공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 나몬 파제코파르도 브뤼셀 자유대 안보의 교전략센터장은 EU와 미국 전역의 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고를 보충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탄약을 한국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며, 한국은 단기간에 탄약을 제공할 능력도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군의 기갑전력과 포병전력은 유럽의 나토 회원국 전체 물량보다 많고, 자주포만 따진다면 미국보다도 한국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가장 큰 탄약 비축 물량을 보유하고 있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탄약 생산 능력을 가진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추정지로 따지면 한국이 보유한 105mm 포탄은 막 340만 발, 155mm 포탄도 300만 발에 근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이 1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탄약 생산량이 30만 발에 불과한데 한국의 보유량은 엄청난 수준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물량의 포탄을 가지고 있지만 전면 전시 한국군의 전시 포탄 재고량은 일주일 분량에 불과합니다. 포탄도 유효기간이 있어서 미리 만들어 놓으면 정확성이 떨어지기에 이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 한국은 보유량 못지않게 세계 최고의 생산 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은 재래식 무기 생산 시설이 거의 없고, 미국도 첨단 무기 생산 시설에 집중하면서 재래식 무기를 등한시해 155mm 포탄 생산량이 한 달에 1만 발밖에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풍선의 설비에서 생산할 수 있는 탄막량이 월 20만 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155mm 포탄은 하나에서도 만들기 때문에 한 달 생산량은 엄청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고려화공까지 주가하면 월 30만 발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풍선에서 만드는 소총과 기관총 탄약을 포함해 각종 포탄을 총합하면 연간 1억 발의 탄약을 생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대반격에서 한국의 탄약이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도 돌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반격의 선봉장이 된다는 47독립기가 와다는 러시아 전자 T-71을 격파할 수 있는 브래들리 장갑차로 무장하고 훈련받았다고 했습니다. 경량 탱크급 전투 역량을 가진 브래들리 장갑차는 토토 대전차 미사일이 장착된 탱크 킬러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미국은 브래들리 장갑차를 지원해 러시아 탱크 부대에 천적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25mm 기관포와 토토 대전자 미사일로 무장한 브래들리는
전차를 파괴한 실전 기목을 가진 유일한 전투 차량인데 미국이 결국 이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한국의 탄약으로 비축량을 채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의 한 지휘관은 뉴욕타임스의 러시아의 T-90 탱크를 불능화했지만 3부에서 포탄을 아끼라고 해서 파괴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포탄이 부족해서 러시아의 탱크를 잡고도 파괴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 전자를 파괴하는 휴대용 미사일로 유명한 제블린 자벨린도 부족한데 제블린을 생산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방위산업체인 레이시엄과 록히드 마틴 측은 갑자기 양산 보호할 수 있는 마법은 없으며 망사는 2026년이 돼야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기업들이 긴급 지원이 안 된다고 하자 한국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무기 지원이 빠르게 죽고 있는 미군 포탄 재고를 더 건드리지 않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 브래들리 장갑차를 비롯한 대규모 화력 지원이 바로 한국의 존재 없이는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지원 금지 정책과 충돌한다면 미국과 나토 회원국 무기 재고를 채워주는 밥식으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결국 지금 미국과 EU 모두 탄약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바빠지고 있는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0차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네덜란드, EU, 캐나다, 독일 국방수장과 연쇄 회동을 가졌습니다. 또한 5일 방한하는 폴란드 국방부 장관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지난 1일 탄약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방산업계, 유럽연합 EU 기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탄약 생산 지원법 아삽을 통과시켰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이 법안은 EU가 우크라이나에 12개월에 걸쳐 탄약 100만 발을 지원하기로 한 약속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추진됐다고 했습니다. 법안 명칭 약자를 가능한 한 빨리, as soon as possible을 뜻하는 영어 줄임말과 동일하게 지은 것도 하루라도 빨리 탄약을 생산해 확보해야 한다는 엄언을 담아낸 것입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 전에 미국 표준 구경인 155mm 포탄 가격이 1만 발에 5억 유로까지 상승하자 유럽연합은 코로나 백신과 유사한 공동 구매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유럽에서 한국에게 탄약을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K2전자나 K9자 주포와 같은 무기뿐만 아니라 탄약 수출에서도 큰 실적을 거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것 말고 재빨리 한국에 탄약 공장을 짓겠다는 나라들을 이제는 유럽 전체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에게서 K2 전차와 K9자 주포를 대거 도입하며 K2 전차용 전차단과 K9자 주포용 복사포탄을 연간 10만 발씩 생산 가능한 탄약 곡장을 폴란드 현지에 건설하는 만을 제안했습니다. 이 풍산이 폴란드 현지에 탄약 공장을 짓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루마니아도 지난 3월 한화에어스페이스와 MOU를 체결하고 자주포, 장감차를 비롯해 탄막 생산 매서도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플로린 스파타르 루마니아 경제부 장관은 현지 공영방송사 TVR과 인터뷰에서 한국, 미국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탄막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며 이미 두 나라 방산업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EV 대사들은 유럽평화기금 EPF를 통한 EU 자원의 탄막 공동 구매를 위한 세부 방안에 최종 합의했는데 여기서 탄약이 100% 유럽산이 아니더라도 공동 구매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확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즉 EU 밖에서 공급된 탄약이 EU 자금 지원을 받아 유럽에 수출되는 것은 물론 공동 구매의 대상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방산업체들의 기술로 생산된 포탄이나 로켓, 미사일 등을 유럽이 대량 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카이, 풍산 등은 각종 탄약을 EU 현지에서 공동 제조해 공급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미국의 방위산업이 평시에나 적합한 상태라며 대만 해협에서 중국과 전쟁 등 대규모 지역 분쟁이 일어난 탄약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미국 방위산업의 심각한 취약성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러났는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려고 봤더니 미국의 재고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았고 갑작스럽게 무기나 탄약을 대량 생산할 여력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보낸 탄약을 채우는 것 외에도 당장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도 한국의 탄약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의 방산 무기 중에 예상치 못하게 급부상한 것이 바로 탐약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포방부를 구축한 한국은 탄약 보유량과 생산 능력이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한국은 빠른 무기 공급뿐만 아니라 빠른 탄약 공급 능력으로 지금 가장 주목받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전면전으로 치달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러나 자포리자,
원전이 변수로 솟아오르면서 전쟁 종식은 물론 휴전 이야기까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러시아는 물론 전 유럽이 방사능 피폭을 당할 수 있는 상황. 휴전과 협정에 대한 이야기가 두 국가 사이에서 재등장하는 가운데 미국이 중립붕괴의 모델을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이 이 전개에서 흘러나왔다고 하는데요. 바로 6.25 전쟁 시 DMZ를 두고 만든 중립국가붕괴의 모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도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있을 유엔 총회에 이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가운데 과연 두 국가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현 상황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력한 러시아라는 신화는 뒤로 해야 하는 옛말이 되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서 강한 어조로 러시아를 비난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본격적인 진군을 드러냈습니다. 푸틴의 망상을 끝내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야욕을 꺾는 국가가 되겠다고 본격적인 선언을 한 것이죠.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크림 플랫폼 정상회담을 통해 이 전쟁의 끝은 크림반도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주도하에 결성된 국제협의체인 크림 플랫폼은 러시아가 강제로 병합한 크림반도를 되찾기 위해 유럽과 우크라이나 세력이 주도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우크라이나의 군수물품과 병력 지원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전쟁을 끝내려면 이곳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과거 우크라이나가 맥없이 빼앗긴 크림반도를 되찾는 것이 명분은 물론이고 실리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흑해, 열한 남부 요충지에 대한 본격적인 수복작전에 그는 돌입했습니다. 헤르손 북서쪽 프라우딘의 마을을 중심으로 총 3갈래 공격을 퍼부으며 러시아를 타격했습니다. 러시아군을 향해 지금 도망치면 목숨은 건질 수 있다고 말하며 남부 헤르손 지역을 찾기 위해 통력전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보였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미국과 유럽의 무기가 보충됨에 따라 무기를 바탕으로 진군이 가능해진 덕분에 이번 작전이 가능해졌죠. 미국과 유럽연합은 각각 106억 달러, 25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군림하고 있는 하이마즈를 비롯해 155mm 야포와 레이더 파괴, 미사일 등이 보충되면서 우크라이나는 과감한 공세 전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군의 공격에 맞서 다급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보급에 있어 계속 문제점을 드러냈던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의 헤르손 공격에도 같은 문제점을 드러내며 군을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시아는 화력을 보강하기 위해 시리아 타르투스 항에 배치된 S-300 지대공 미사일을 크림반도 인근으로 가져오는가 하면 이란산 공격용 드론도 배치를 하며 전선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군 수송기가 이란을 떠나 크림반도로 향했다는 소식을 긴급하게 보도하며 모아제르 6, 샤헤드 129, 샤헤드 191, 이란산 공격 드론 3종이 수송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정보를 알렸죠. 대규모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전황에 큰 변화가 관측됩니다. 사실상 6개월이 넘는 전쟁 가운데 양측 모두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이번 공격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러시아도 이번이 마지막 공격이라는 생각으로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계 상황에 처해 있죠. 사실 성급하게 군사를 일으켜 움직이는 것이 손해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과감한 행보로 전환한 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자포리자 원전이 그 이유입니다. 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전을 향해 러시아는 지속적인 포격을 감행했습니다. 원전이 파괴되었을 경우 초래되는 심각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자포리자 원전 도발을 멈추지 않았죠. 그로 인해 자포리자 원전의 상태가 심각해졌습니다. 러시아의 포격으로 인해 원자로의 일부가 파괴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현재 자포리자 원전은 체르노빌 사태에 직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살피기 위해 국제원자력 기구 IAEA가 급하게 인력을 파견, 원자력 시설 검토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죠. 러시아가 현재 점령 중인 원전 단지 주변 마을에서는 방사능 유출을 대비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원전 인근 도시 에네르 호다르는 방사능 노출 시 발생되는 후유증을 방지하기 위한 아이오딘 알약 25,000정을 배포했습니다. 방사능 노출로 인한 갑상선암, 유발을 낮출 수 있는 효과도 지니고 있죠. 폭격으로 인해 현지 시간으로 25일 원전 전력 공급이 끊기기도 하는 등 위태로운 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전이 망가지면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러시아를 포함한 전 유럽의 최악의 사태에 직면할 수 있죠. 그렇기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위험한 상태에 놓인 원전을 구출하고 하루빨리 원전 정상화를 해야 하는 과제에 놓였습니다. 젤렌스키에게는 자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부족한 것입니다.
이는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도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군을 물리치기 위해 미사일을 남발한 결과 원전에 타격이 갔고 러시아는 뜻하지 않은 위기를 자초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급박한 군 동원과 러시아의 재빠른 반격은 이러한 배경이 깔려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문제는 이렇게 충돌을 했어도 승패가 결론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6개월을 끈 전쟁이 년 단위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양측에서는 하층과 중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전쟁에 소요된 비용이 너무나도 크게 이를 감당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국가들 사이에서 말이 나왔죠. 미국도 초반의 기세와는 다르게 점점 부족해지는 물자는 물론 우크라이나를 향한 엄청난 자원을 쏟아붓는 바람에 자국 상황도 위태로울 정도로 전쟁의 피해를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미국 주간지 뉴스위크에 따르면 지금까지 투입된 전쟁 비용이 양측을 합해 3,100억 달러, 한화로 414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예산이 올해 604조 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반년 만에 한국 예산의 3분의 1을 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경제력이 강력한 미국이라고 해도 감당하기 힘든 액수죠.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이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기에 상호간 합의만 있으면 충분히 휴전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자국의 희생을 막기 위해 이라크에서도 미군을 철수했던 전적이 있기에 러시아 전쟁에서도 충분히 철수가 가능한 상황. 자포리자 원전 문제도 시급하게 다뤄야 하는 가운데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한국의 사례를 참고한 것인데요. 유엔군사령부 소속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사례를 이번 문제에 적용해 중립국감독위원회 소속 국가 4곳을 지정,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전협정을 맺도록 유도하자는 것이 그 계획이었죠. 유엔군사령부는 1953년 정전협정을 집행하고 연합사와 국제사회 간의 교량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전력 제공국의 전력 지원에 협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 조직입니다. 원래는 6.25 전쟁 당시 한국으로 침범하는 북한을 막기 위해 유엔 주도로 창설된 다국적 연합군을 가리키는 단어죠. 이 사령부 소속 단체인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을 감시하는 상설기구로 유엔군 사령부가 지정한 2개 국가와 북한에서 지정한 2개 국가, 총 4개국 대표가 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합니다. 양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각 단체에서 신임하는 국가 대표를 보내 무력 분쟁을 막자는 취지죠. 이 조직과 비슷한 조직을 우크라이나 러시아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양국이 신뢰하는 국가와 국제사회에서 믿을 만하다고 판단한 국가를 선정,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국 사이에 중간지대를 두 이 지역에 발생한 무력 분쟁을 조정하자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전쟁을 조속히 종결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퇴각할 명분이 없는 러시아를 설득해 퇴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럴듯한 아이디어라 할 수 있죠. 어느 한쪽이 죽는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국이 타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쟁을 끝내는 것입니다. 자포리자 원전 문제가 시급한 상황에 이런 방식으로 전쟁이 종결되면 원전 수비는 물론 대규모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의견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데요. 최근 유엔 총회 참석을 선언한 조 바이든은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선정, 회원국들의 의사를 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 유엔 총회에 참석, 중립국위원회의 구성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생 중립국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이 체제를 직접 경험한 대한민국과 유럽의 대표적인 중립국, 스위스, 오스트리아가 주요 멤버로 참석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협상 테이블 장소로 활약했던 터키도 대상국으로 고려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사국가 모두 서방 진영과 러시아 중국 진영 모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어왔던 국가이기에 협상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국가라는 평가를 미국 정계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은 신생 중립국위원회에서 의장 역할로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업무와 진행 상황을 곁에서 봤던 국가이기에 누구보다도 이 역할에 제격이라는 평가가 나왔죠. 단면전에 선언한 우크라이나 현실적인 방사능 위험을 앞두고 두 국가는 조심스럽게 입장 변화를 고려해야 할 타이밍에 도달했습니다. 양국도 뒤에서 중립국위원회 구성에 동의를 한 상황. 중립국위원회 모델이 과연 성공적으로 양국가의 평화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될까요? 더 이상 무고한 피가 흐르지 않게 중립국위원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